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기말고사 범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를 지금 시작한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쫙 훑으시고 저랑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교수님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는 3장부터 5장까지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4, 6, 8 이렇게 세 단위로 있으니까 크게 따라 오시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중간고사 때는 뭘 배웠냐면 이상확률 변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항분포만 배웠는데 이제는 뭐 음이항이니 기하니 초기하니 아니면 푸화성이니 이런 것들 배웠는데 여기까지였어요.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는 뭘 배우냐면 이상을 넘어서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뒤이어서 통계까지도 살짝만 건드리는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4장 그리고 6장이고 통계가 8장이에요. 8장. 자, 바로 나오죠.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건데 먼저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x가 정해져 있어요. 1 아니면 2 아니면 뭐 어떤 숫자 n에 대해서 그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x 확률 변수 x가 어떤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젠 달라요. 연속에서는 확률 변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쭉 움직인다고 쳤을 때 그 정확한 값을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남성 중에서 키가 정확하게 178.41인 사람을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0에 수렴할 거예요. 왜냐하면 178.41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78.4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값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범위를 주어줍니다. 어떻게? A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170부터 180인 사람이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부터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그 확률은 밑 아래에 있는 면적이 돼요. 면적. 그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게 뭐 치환 적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적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확률 변수가 x가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적분하면 되겠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확률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도함수 관계죠. 아까 같은 내용이고 예시를 한번 들었어요. 확률 변수 x 질량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뭐 1부터 무한대까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구해봤더니 뭐 어떻게 된다 라는 거겠죠. 예, 확률을 싹 다 더했더니 1이 나온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뭐예요? 이거는 확률 누적 함수였죠. 싹 다 누적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fx가 아니라 위에 있는 이거예요. 라지 fx. 확률 누적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1일 때는 없어요. 2일 때는 확률이 이렇게 돼요. 3일 때는 이렇게 돼요. 점점 n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1에 근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확률을 싹 다 더했을 때 확률 누적 함수니까 확률 총합은 1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살짝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1-px가 5보다 클 확률, 작을 확률,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이런 문제들은 굳이 무한대까지 적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와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산에서는 그 확률들의 총합을 시그마로 표현했죠. 하나하나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 다 더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하나하나 자체를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그마 대신 인테그랄로 하나하나 다 더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였죠 이게? 이거 제 중간고사 때 배운 건데 결합 확률 분포 이상 확률에서는 배웠는데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인데 간단해요. 우리가 이산에서는 서메이션을 2번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에서도 인테그랄 2번 씌워져서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직접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독립이라면 px, y가 px, py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연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성립을 하면은 그 두 사건은 독립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네, 확률 자체를 구할 때도 서메이션을 2번 한 거에 반해서 여기서는 인테그랄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다 이산에서는 확률 변수 x에다가 그때 그 확률을 구해가지고 싹 다 더해줬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연속에서는 요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든 거고 이 x는 어떻게 구하냐면 x 확률 변수 x에다가 그때 그 확률을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한 거 어떻게? 인테그랄로 1부터 무한대까지 그 평균을 구한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이 2가 되네요. 2.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싹 다 서메이션을 하면은 그게 분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제평평제를 이용했죠. 제곱의 평균 더하기 빼기 평균의 제곱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쓴 거다. 제평평제를 이용해서 적분을 했더니 분산은 무한대가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산과 연속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공분산이라는 건데 이건 뭐 딱히 교수님이 설명이 많이 없으셔서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아마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서메이션만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이산이나 연속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 패밀리 가족이 나오네요. 누구의 가족? 연속 확률 변수들의 가족.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넘어갈게요. 자, 유니폼. 패밀리 가족이 많죠. 유니폼 뭐냐? 뭐 우리가 입는 교복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게 일정한데? 바로 그 확률이 x가 어떻게 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범위가 a부터 b까지예요. 근데 확률을 싹 다 더하면 1이래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어떤 상수 k를 적분을 했다 쳤을 때 얘는 평균의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돼요. 그걸 만족시키는 k 값의 확률 질량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동질 확률 변수예요. 동일 확률 변수? 아무튼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자, x가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s든 아니면 t든 그 간격이 h로 일정하다면 두 개의 확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같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 같으니까. 유니폼하니까. 여기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에서 시작하든 T에서 시작하든 그 사이의 간격이 H로 고정이라면 그때 그 확률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시 한번 풀어보길 바랄게요. 이거 시간이 남는다면. 자, 스탠다드가 나왔어요. 스탠다드가 뭐냐? 대학교 이름 아니고 우리가 확률 변수 X,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를 했었어요. 어떻게? Z로 표준화를 했었어요. 몇으로 표준화 했었죠? 0,1로 우리가 그 어떤 정규분포도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된 0,1에 대한 정규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화라는 게 존재해요. 어떻게? 범위를 0부터 1까지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위가 0부터 1까지 바뀌었다는 것은 집어넣었을 때 그 y의 범위도 0부터 1까지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x에서 m을 빼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눴더니 얘네들은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이다. 이렇게 표준을 했었죠. 이 스탠다드 유니폼에서는 이렇게 표준을 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야 이걸 왜 하느냐? 평균 구하려고 했어요. 평균. 이 표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분의 1이 나왔고 분산을 재평평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12분의 1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구했느냐? 일반적으로 이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a에서 b까지가 범위인데 a와 b의 딱 절반인 여기가 평균이 된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다?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걸 증명한 겁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이 4개 정도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산이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지수분포. 이게 뭐냐? 지수함수 특징이 뭐예요 이거? 어떤 한 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쑥 올라가요. 그쵸? 지수함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요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래 뭐 알겠어.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이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시간부터 쭉 시작해요.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요. t만큼 시간이 지나요. 근데 사건 하나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시점으로부터 사건이 터질 때까지 그 시간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푸아송이랑 약간 유사하죠. 푸아송은 뭐였어요? 시간을 줬어요. 고정을 시켰고 이 안에서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푸아송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되게 유사하니까 우리 나중에 지수분포와 푸아송 분포에 관한 관계식도 찾아볼 뿐더러 두 개를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자유자재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뭔가 푸아송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누적 함수, 그리고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싹 다 구했더니 뭐가 나왔다? 이런 게 나왔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건 푸아송이죠. 푸아송. 한번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거예요. 지수함수가 어떤 걸 따르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거니까 여기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분포가 끝났어요. 지수분포가 끝났으니까 이제 감마분포요. 감마분포는 뭐냐? 아까 전에 지수분포는 어떠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쭉 지나는데 사건 하나가 빵 일어날 때까지 그 t에 대한 분포를 나타냈다면 감마는 그걸 일반항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항이 무슨 뜻이냐? 자,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시간을 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몇 번째 A번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전체 t 시간에 대한 분포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를 거예요. 여기서도 따를 거예요. 여기서도 따를 거예요. 그 몇 번 따를 거냐?
사건이 A번 일어난다 했으니까 A번만큼 지수분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결국 똑같은 게 아니냐. 뒤에다가 A만 붙여주면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평균도 원래 있는 지수분포에다가 A만 곱해줬고, 분산도 역시 원래 있던 분산에다가 그냥 A만 곱해준 거랑 다름없어요. 괜찮죠? 괜찮죠? 위에서는 다 증명을 한 거고, 우린 여기까지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키워드만 볼 거예요. 블록이 3개 있는데 시퀀셜리하게 처리를 한대요. 그 각각에 걸리는 시간은 5분이 걸린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5분이 걸린다 했을 때 우린 이것을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수가 있겠다. 어떻게? A가 3번. 왜냐? 블록이 3개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가 처리되면 넘어가서 다음 걸 처리하고 또 넘어가서 다음 걸 처리해요. 그럼 그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t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당 걸리는 시간이 5분인데 그게 몇 개 있다? 3개 있으니까 5 곱하기 3에서 15분 정도가 걸릴 거다.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평균 어떻게 구했죠? 이게 람다분의 알파였어요. 그럼 람다가 지금 뭐예요? 람다가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5분의 1분의 3 계산했더니 15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다음 똑같이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람다 제곱분의 알파니까 75 분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12분이 덜 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t가, 확률 변수 t가 12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테그랄 해서 0부터 12까지 확률 질량함수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자, 그래서 요 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부분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 적분을. 이제 그정 미적을 하던가 아니면 뭐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감마 분포를 이 푸화성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t가 12보다 작다는 소리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시작됐어요. 시간이 쭉 지나요. 그러다가 12분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는 t가 12분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푸화성 관점에서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난 개수는 3번보단 더 많아야 되겠죠. 왜냐? 시간은 12분으로 고정이니까. 예를 들어 요 사이에 4개가 나왔어요. 사건이 4번 땅 터졌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시간 t는 당연히 12보다는 작겠죠.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변화를 시키냐?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계산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러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유연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제니까 이해가 잘 됐다 싶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한번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여기는 뭐 넘어가고. 자, 이제는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평균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확률 질량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다 칠판에 써서 애들의 호응을 유도한 다음에, 오, 선생님 저거 뭐예요? 저희 외워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아,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안 외워도 됩니다. 대신 대학 가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학이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들은 이걸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없고, 저희도 교수님이 주시지 않을까, 교수님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평균은 어떻게 되냐? 그냥 평균이에요. 분산은 어떻게 되냐? 그냥 분산이에요. 딱히 우리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Z는 뭐냐?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고쳤을 때 그 확률 변수 Z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딱히 생각할 게 없고, 그럼 그 Z와 X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그게 Z가 되고, 그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를 푸는 데에서는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0을 기점으로 어디까지? 2까지 P Z가 0부터 2까지인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요 넓이겠죠. 요 넓이는 표를 직접 보면서 문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마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표를 줄 것 같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고 확률 변수 x를 z에 대해서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 z를 가지고 표를 찾으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도 같은 내용이니까 딱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심 극한 정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랜덤 밸리어블이 돼 있어요. 표본. 아무거나 싹 다 뽑아요. 아무거나 싹 다 뽑아도 얘네들이 이루는 그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게 랜덤일지라도 뽑았더니 얘들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전체에 대해서 또 표준화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게 중심 극한 정리 기본입니다. 핵심이기도 하고. 좀 봅시다.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바로 갈게요. 자, ZN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SN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SN이 뭐냐? 확률 변수 X들을 싹 다 더한 거예요. N개까지 있다고 했을 때 X1부터 XN까지 싹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했을 때 이 SN에 대해서 표준을 하게 되면은 SN의 평균에 대해서 빼줘야겠죠. 근데 SN은 몇 개예요? N개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평균들은 얼마일까요? 그냥 그 평균이겠죠.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N개 있으니까 N 평균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평균을 빼줘야 되지만 SN 자체가 N개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N번 빼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에 대해서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SN의 표준 편차 역시 시그마가 몇 개 있을까? N개 있을 거예요. 분산이. 그러니까 얘들을 루트를 씌웠을 때 시그마 루트 N이 되겠죠. 이렇게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자, 개수가 300개예요. 그리고 평균은 1이고 표준 편차가 0.5예요. 자, 그럼 이걸 문제 봅시다. SN이에요. SN 어떻게 한다 했죠? 양변에서 평균을 n번 빼준다예요. n번 빼준다. 왜? SN 자체가 n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눌 거예요. 뭘로? 이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그거는 시그마 루트 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표를 보면서 문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뭐죠 이게?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워요. 바이노미널 n, p를 따른다고 할 때 얘네들을 n이 충분히 크고 p가 충분히 작다면 정규분포 np, npq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순진난만하게 그냥 바꿔서 문제를 풀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할 게 필요합니다. 왜냐? 정확한 그 x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얘는 지금 이산이죠, 이산. 아니죠. 자, 이산 확률 변수를 정규로 바꿀 건데 이 보면은 요 막대기가 결국에는 라지 x가 x일 때 그 확률입니다. 그렇다 쳤을 때 그럼 얘도 그러면은 한 지점일 때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x만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키가 187.1 정확하게 요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범위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범위를 대략적으로 좌로 0.5, 우로 0.5를 줬을 때 평균적으로 이게 잘 들어맞더라 라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많이 해보니까 0.5 정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잘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연속성 수정이라고 합니다. 연속성 수정.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적이지 않죠. 그래서 얘를 연속적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직접 그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0.5일 때 가장 신빙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바이노미널을 정규분포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n은 200이고 p는 0.2다. 그럼 그 평균은 40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표준 편차는 5.657이래요. 근데 확률 변수 x가 5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걸 연속성을 좀 수정시키기 위해서 0.5를 빼준 거예요. 근데 왜 빼주냐? 선생님 이거 더해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할 때 5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근데 50보다 작은데 얘네들의 면적을 싹 다 더해버리면 50을 포함한 건지 안 포함한 건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5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0보다 커버리면 50에 대한 확률은 넣어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고 이로써 3장이 끝났습니다. 3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서 뭘 배우냐면 이제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걸 배우는데 네, 뭐 이런 거는 그냥 싹 다 넘기시면 되고 네, 넘기면 돼요. 안 나와요 이런 거. CPU 왜 나와 이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하느냐?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대로일지 혹은 하강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측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현재 시점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느냐 혹은 과거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얘들 토대로 예측을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은 요 과거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고려를 해서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르코브라는 사람이 하나 제안했어요. 어떻게? 우리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음 걸 예측을 할 때 이전 거는 고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회사에서 집, 그리고 병원, 그리고 클럽 요 세 군데를 갈 수 있다고 세워봅시다. 집으로 갈 확률 0.4, 병원은 0.1, 클럽은 뭐 0.5겠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집으로 무조건 1의 확률로 갈 거고 클럽에서 집까지 무조건 1의 확률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회사에서 지금 딱 나왔어요. 퇴근했어요. 집에 갈 확률은 몇일까요? 0.4예요. 그쵸?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다쳤어요. 그럼 여전히 0.4, 0.1, 0.5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겠죠, 아마. 아마 아니겠죠. 근데 마르코브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0.1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 다치든 말든 간에 내가 지금 회사에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과거에 있는 일들을 모두 내포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엄청 크게 다쳤어요. 그럼 저는 이미 병원에 갔겠죠. 뭐 반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거나.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마르코브 프로세스의 기본 원리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현재 이전의 사건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우린 지금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싹 다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요 시점에서 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고를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뭐 세상 모든 게 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주식이 작년의 주식이 올해보다 높아요. 그러면 주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은 10중 8구 내려갈 거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반대로 작년이 올해보다 낮아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될 거 아니 하면 올라갈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분명 마르코브 체인은 현재 상태에서만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왜 과거까지 건드려서 서로 다른 결과를 넣을까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우린 지금 현재에서만 집중을 할 거고 그럼 그때에 대한 그 결론은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작년에 어쨌는지 바뀌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결과가 예측하는 게 달라졌죠. 그럼 얘는 마르코브 체인이 마르코브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예측들은 전부 다 마르코브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보자면 t는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요. 상태래. 지금 시간을 나타내요. 얘는 지금이에요. 그럼 t 플러스 a는 뭐냐? 미래겠죠, 미래. 현재 i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래 j가 일어날 확률을 bijt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i에서 시작해서 j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르코브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현재만 신경을 쓰기로. 그래서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등으로 연결을 해줬죠.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지금 상태만 가지고 예측을 할래. 라는 게 마르코브 프로세스입니다. 자, 예를 좀 볼게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i에서 시작해서 i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j가 일어날 건데 얘를 예측할 건데 그 확률을 몇 번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j까지 도달할 건가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지금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럼 H가 2라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두 번 일어나고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온다 1을, 비가 안 온다 0을 했을 때 얘는 그러면 P 1 위에는 2가 되겠죠. 첫날은 비가 오고 마지막 날에도 비가 오는데 그 사이 간격이 2개 있다라는 겁니다. 2개.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호모제니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호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호모가 아니고 그냥 같다, 동일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그 각각의 확률들이 인디펜던트하대요. 그러니까 독립이래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독립한다면 t가 어쨌든 간에 다 똑같을 테니까 t를 생략시켜도 괜찮아요. 없애도 얘들은 같은 걸 뜻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쭉 읊어봤고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써니에서 그 다음날이 써니일 확률이 0.7 그냥 이렇게 도표대로 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니 이게? 바로 갈게요. 자, 월요일에 비가 내렸대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수요일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비가 왔으니까 화요일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각각의 확률을 지금도 볼게요. 월요일에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레이니에서 레이니로 가는 확률 0.6이 되겠죠. 0.6이 될 거고 얘는 비가 온 상태에서 써니가 돼야 되는 거니까 0.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온 시점을 봤을 때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역시나 0.6이에요. 곱하기 0.6이 되겠죠. 다음 비가 안 왔을 때를 생각하면은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비가 올 확률이 0.3이라는 거예요. 얘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해준 그 확률이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이 되는 거겠죠. 쉽죠, 쉽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쉬운데
이게 날로 갈수록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 지금은 프로세스가 두 개인데 반해서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일요일 날 비가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비가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이거 다 해줘야 될까요?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고자 이런저런 공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는 2를 비가 안 오는 걸로 했나요? 아무튼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첫날엔 비가 안 왔어요. 월요일 날 비가 안 왔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날엔 비가 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두 번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면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이가 비가 오는 거군요.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수요일 날에 쨍쨍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화요일이라는 빌런이 존재해요. 그럼 그 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화요일 날의 상황에 대해서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화요일의 상태를 I라고 했을 때 I가 화요일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는데 다 고려를 해준다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어떤 확률이냐면 이게 어떤 확률을 더해주는 거냐면 월요일 날에는 비가 안 와요. 그 상태에서 화요일 날이 I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I는 비가 오냐 안 오냐 1 아니면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화요일 날 I라는 상태가 일어나고 화요일 날 I라는 상태가 일어난 다음에 수요일 날 쨍쨍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월요일 날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요. 그리고 수요일 날 비가 안 와요. 이 확률은 구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중간에 끼인 화요일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서메이션을 싹 다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밑을 보면은 그래서 x1이 1일 때, x1이 2일 때를 각각 더해줬죠. 이해가 되셨나요? 보면은 얘랑 똑같죠. 여기랑. 그러면은 중간에 징검다리가 3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냥 서메이션을 2번 해주면 돼요. 어떻게? 자, 첫날은 2란 스테이트예요. I로 갔어요. 그리고 I가 다시 J로 가고 J가 다시 J로 가고 J가 다시 1로 가는 그 확률을 구할 건데 중간에 있는 이 I와 J는 각각 1부터 2까지 갈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4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한번 고심 생각을 해본 결과 이걸 행렬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렬화. 무슨 뜻이냐면 첫날에 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1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n으로 갈 때, 스테이트가 n개라면 2에서 1로 갈 때, 2에서 2로 갈 때. 지금 우리는 스테이트가 2개밖에 없으니까 2x2 매트릭스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얘네들만 보면 됩니다. 얘들. H번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위에 똑같이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볼게. 자, 다시 첫 번째 제로 처음 스테이트는 i인데 i에서 출발해서 k로 갔어요. 시간이 1 지났을 땐 k예요. 그 다음에 k에서는 j로 가야 돼요. 시간 1 지났을 때는 j가 돼야 돼요. 얘네들을 행렬로 나타내 봤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행렬의 곱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P에 몇 번의 프로세스를 통했는가는 결국에는 제곱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행렬로는 행렬의 곱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H번의 프로세스면 H번 제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증명을 해 놓은 거고 여기도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확률이 있어. 이게 무슨 확률이냐면 0이란 스테이트에서 2란 스테이트를 갈 확률은 0.4라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스테이트가 2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트가 0이에요. 두 번째에 0번째를 찾아보면은 0.25라는 거겠죠.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 심지어 그게 몇 번의 프로세스든 간에 우리가 직접 행렬들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은 10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10시 2분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럼 볼게요. 초기 스테이트는 2예요. 근데 마지막 스테이트는 0이에요. 몇 번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두 번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면 두 번 프로세스니까 우리는 P제곱에 대한 표가 필요한 거겠죠. P제곱에 대한 P는 이 친구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P1이에요. P1. 그럼 우리가 지금 P2를 구하고 싶으니까 P2라는 그래프 요 표에서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0번째를 갈 확률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두 번째에서 0번째를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얘겠죠.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으로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야 다. 자 여기도 보면은 H가 지난 다음에 초기 스테이트에서 마지막 스테이트가 J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즉슨 X는 0에서 0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마지막 항은 어떻게 된다? J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행렬로 만들었더니 이런 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을. 바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10시가 딱 됐는데 2명만 남아있대요. 2명. 스테이트가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P0는 0, 0,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0명일 확률은 0, 0, 1명일 확률은 0, 그리고 2명일 확률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초기 스테이트예요. 초기 스테이트. 자 그러면 우리는 10시 2분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10시 2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2분만큼 지났다는 거예요. H가 2라는 소리죠. 근데 P2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런 식이 성립을 하니까 초기 스테이트에서 행렬에다가 제곱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기 스테이트 아까 구했죠. 빵명, 1명, 2명 이런 확률들을 가지고 있고 뒤에다가 곧바로 P의 제곱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행렬들을 싹 다 곱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2분 후에 2분이 지났을 때 원래는 2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없을 확률은 0.425라는 거고 한 명 있을 확률은 요거 2명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지금 초기 스테이트를 2명이라고 고정을 시켜놨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다 0명일지 1명일지 2명일지 그 확률들은 각각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초기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겠죠. 아까는 001이에요. 왜냐? 2명이 있다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근데 얘는 모르니까 3분의 1로 놓은 거예요. 여기서 곱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1번째니까 한 명 남아있을 확률은 2분이 지났을 때 한 명 남아있을 확률은 0.426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4장이 좀 6장이 좀 어려워요, 여기가. 자,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 마지막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P의 제곱을 무한대로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곱을 무한대로 했다 했을 때, 선생님, 행렬들의 값은 계속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산형대수를 배웠으면은, 기억나시나요? 이거 람다? P를 계속 제곱했을 때, 람다라는 거에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번의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X가 도달할 때까지 갈 건데, 그 H라는 프로세스를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파이로 수렴한다라고 놓는 거예요, 미리. 파이로 수렴한다고 놨을 때, 얘는 pH죠. 얘도 pH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pH는 파이가 되어, 얘도 그 다음 항인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이 파이로 될 거예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바로 예시를 볼게요. 자, 행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 무한번 제곱을 했을 때 파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P는 매트릭스니까 초기 스테이트 얘는 파이 1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파이 2로 수렴한다 했을 때 파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P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또 행렬들의 곱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확률들 싹 다 더하면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얘는 파이 1이 되는 거고 얘는 파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더했을 때 1이다 라는 것은 여기다가 잠시만요. 자, 다시. 자, 이 파이라는 것은 파이에다가 초기 스테이트를 곱한 것 같은데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나오고 두 개가 동치니까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얘고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얘니까 지금 변수 몇 개예요? 파이 1, 파이 2 여기도 파이 1, 파이 2니까 두 개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확률들을 싹 다 더하면 1이에요. 그래서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파이 1과 파이 2에 대한 정확한 값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럼 했을 때 파이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현재 상황을 알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모르는 상황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뒤에 여행을 갈 건데 5일 뒤를 기점으로
10일 후까지 날씨가 어떻게 될 확률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현재로 치면은 현재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피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현재를 모를 때도 그 다음 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건이 뭔지도 모를 때 그 다음 그냥 무작정 다음 날에 비가 안 올 확률은 7분의 4라는 거예요. 파이 1. 첫 번째가 비가 안 오는 거였죠. 그리고 현재를 모를 때 그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7이라는 거예요. 파이 2. 그래서 파이를 구하는 이유는 순전히 현재를 모를 때도 그 다음 항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여기도 예시를 둔 거고 실트 0에서 0으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1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3개짜리를 각각 연립을 해서 파이 0, 파이 1, 파이 2를 구하고 결과적으로 파이 0부터 싹 다 더한 게 1이니까 같이 연립해서 각각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서 시간 나면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파이로 수렴을 한다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래서 스테디하게 변한다. 안 변한다.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자, 다음부터는 카운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카운팅이라는 게 결국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일어나는가. 딱히 설명 없이 바로 예제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항분포에서는 어떻게 세느냐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요. 새로운 용어예요. 새로운 용어. 자, 봅시다. 자, 사건이 일어나는데 매번 델타 초가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사건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게 n번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간이 걸린 시간은 n 델타가 되겠죠. 왜냐? 한 번 일어나는데 델타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몇 번 한다? n번 반복하니까 전체 시간은 t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바이노미널에서는 b 뭐였죠? 이거 n, p였어요. n은 뭐였어요? 시행 횟수예요. 시행 횟수. 그러면 우리는 n을 요 식에서 델타분의 t로 바꿨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n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t가 1초일 때 매 초마다 몇 번 발생하는 거예요. 매 초마다 몇 번 발생하냐면 델타분의 1번만큼 발생을 하겠죠. 거기다 뒤에다가 p를 붙여주고 평균이니까. 근데 그게 횟수니까 횟수는 뭐였어요? 람다랑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몇 초마다 t가 1로 넣었을 때 몇 초마다 그 발생하는 그 평균적인 개수가 델타분의 p인데 이것은 우리가 람다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람다 안 쓰였지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같다는 게
방금 증명을 했죠. 아까 얘기를 한 거고 바로 문제를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한번 자 볼게요. 매분마다 두 번이 일어난대요. 그럼 람다는 몇이에요? 람다는 2예요. 근데 우리가 그 람다를 아까 뭐라고 했죠? 델타분의 t였나요? 델타분의 p였나요? 네, 델타분의 p. 델타분의 p였어요. 그러면 A 먼저 풀어봅시다. 자, 프레임이 0.1일 때 그래서 요 식에서 p에다가 0.1 델타에다가 몇 번? 두 번. 매분 두 번 일어나니까 델타를 찾았어요. 델타가 뭐라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델타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자, 다음 두 번째. 자, during t가 1일 때 1까지 우리는 t가 1이니까 n은 몇 번? 20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델타분의 t니까. 델타를 몇 쳤어요? 0.05니까. 우린 총 20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b 20, 몇? 0.1을 갖는 거죠. 왜냐? 아까 전에 여기서 p가 0.1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 건데 B 문제가 뭐였죠? 아, 3번 이상 일어나는 확률은 이상이니까 1-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바꿔서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얘를 따른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C 문제. C가 뭐였죠? 봅시다. 자, 10분 동안 30개의 잡이 일어날 확률이라 돼 있어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기하분포죠, 기하분포. 아, 기하분포 맞나? 아니구나. 얘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를 표준화해서 마치 정규분포인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 때는 연속성 수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30보다 커야 되니까 30은 카운트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0.5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정규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어요. 정규로 바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정규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균으로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Z가 2.48보다 클 확률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표 보면서 2.48이라는 값을 찾아서 그보다 크다라는 것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바이노미널과 노멀 요 두 개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개념이 어떤 게 쓰였냐면 저 첫 번째 이게 쓰였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거. 두 번째로 뭘 썼냐면 연속성 수정이라는 걸 썼어요. 0.5를 더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표준화까지 썼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분산을 구할 때는 뭐 람다 제곱분의 Q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기하분포네요. 얘가 기하분포. 마지막에 P가 한 번 일어나고 그 이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Q를 K-1번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초기하분포인가? 아무튼 간에 자, 마르코브 프로퍼티 여기도 넘기셔도 되겠고요. 그냥 얘들 다 증명해 놓은 거예요. 뭐 부하성 프로세스가 뭐 어쩌고 그래요. 자,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이번에는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항분포와 푸화송에 대한 관계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이항분포를 푸화송으로 확률 진리함수 나오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뭐 이런 걸 구할 때는 1-그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다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평균은 람다분의 1이다.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제가 해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거의. 델타 구하고 람다 구하고 그래서 뭐야 이거 같은 거구나. 아무튼 4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클래스 5입니다. 통계예요, 통계. 자, Introduction to Statistics 라고 되어 있고 통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population이 뭐냐면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네이버에다가 치잖아요. population 치면은 뜻이 인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네이버에다가 모집단을 치잖아요. 그럼 그게 population이래요. 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population이 모집단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전체에서 몇 개를 뺄 거예요. 왜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표본들을 뽑는 거예요. 샘플들을. 그러면은 그 샘플들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 X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샘플들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표현하고 분산은 S제곱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모집단의 평균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그 표준 편차와 분산들은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시그마였나?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통계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작년에 이거 출구조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당첨된 거다라고 통계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된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정대근 맞나? 근데 미안한데 작년 거 아니야 이거. 작년인가? 거의 10년 전이야. 생일이라잖아. 아! 그 당이네요. 그 당. 아무튼 이렇게 통계도 가끔 틀릴 때가 있다. 그래서 통계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예를 들어 검정공, 흰공이 각각 50개, 50개 있는데 내가 10개를 뽑았을 때 난 분명히 50개, 50개 있으니까 10개를 뽑았을 때는 5개, 5개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검정공이 10개 나올 수 있는 거고 흰공이 10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그 평균대로 움직이진 않는다 라는 게 샘플링 에러고 넌 샘플링 에러는 뭐냐면 이제 표본을 수출할 때 그거 무조건 랜덤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모집단을 국민 전체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새누리당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가가지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 백발백중 민주당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그 잡을 때 나오는 에러를 non sampling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긴 다 몰라도 괜찮으시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잡지에서 1920년, 1924년, 1928년 싹 다 맞췄어요. 근데 1936년에는 한 번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나 봤더니 그 표본 조사를 할 때 모집단을 국민 전체로 돌린 게 아니라 그 잡지의 구독자들한테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non-sampling 오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 자체를 샘플링 안에는 이제 statistical technique에서 이제 잘못했다고 보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mere fact that only a sample of portion of population is observed 라고 되어 있는 게 샘플링 에러인데 이건 샘플링 에러가 아닌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모집단을 잡을 때 실수가 일어났으므로 이거는 non-sampling이에요. non-sampling. 아하. 이해되셨죠? 샘플링 에러는 그거예요. 아니 안 중요해요. 이거 안 나와요. 아 말해주세요.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여기도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서 mean 이 뭘까요? mean. 나쁘다는 소리죠. 이게 아니라 mean은 평균이에요. 평균. median은 뭘까요? median. 이거는 중간값이죠. 중간값. 자, 예를 들어서 표본이 1조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균은 뭐 99만 9천 뭐겠죠. 아 99가 아니구나. 444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간값은 뭐냐면 그냥 딱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1이 되겠죠. 얘는.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는 뭐 4분면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평균은 지금까지 우리는 평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뭐냐면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표본들의 평균. 그러면 우리는 x1부터 xn까지를 싹 다 표본을 했을 때 n개가 있는 거죠. n개가 있으니까 싹 다 더해서 그 개수 n으로 나눠준 거를 x바라고 표현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네요. 자, unbiased가 나오는데 편향되었냐, 편향되지 않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정도 의미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봅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x의 반은 뭐예요?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평균이에요.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목평균과 같다라는 게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샘플들을 싹 다 될 수 있는 모든 평균들을 싹 다 더하면 그것은 목평균과 진배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표본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불확실도가 점점 떨어진다, 점점 정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목평균과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측한 값이.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표본들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n을 늘리면 그 오차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공식이 쓰여졌냐면 이제 이게 체코 셰프인가 아니면 페코 셰프인가? 체노 셰프? 체코 셰프? 셰프 셰프 공식에 따라서 요 K 시그마 대신에 입실론을 넣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약간 교수님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앞에 2장인가 1장 가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얘도
어떻게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할 수가 있고, x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얘들의 평균은 모평균을 빼주게 되고, 그리고 표본들의 시그마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얘들은 표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들을 싹 다 더하고 표본이 30개니까 30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간값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 만약에 대칭적으로 이제 1, 2, 5, 뭐 여기가 3이니까 8, 9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중간값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있다면 미디안과 평균의 값은 같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값이 평균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평균이 여기인데 중간값이 여기래요. 그냥 왼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거 보고 뭐 right skewed, skewed, left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우리 평균은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인테그랄 x p의 x 싹 다 적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중간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질량함수 이렇게 딱 쳐요. 그러면 쭉 싹 다 더했을 때 어느 순간 얘네들의 총합이 0.5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x 값이 바로 미디안이 되는 거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유니폼 아니다. 이거 말고 네, 여기서 자, 확률들을 싹 다 확률 누적 함수예요. 더했더니 1에서는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2까지는 여기 요만큼이고 2에서 3까지는 이 정도니까 우린 중간값이 2와 3 사이에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디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고, 여기는 몰라도 돼요. 여기는 시간이 아까워요. 여기도 그냥 예시를 들은 거고, 시간 나면은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caution, bad drivers ahead. 나쁜 놈이에요. 이거 밖에 딱 보니까 이 시속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앞을 안 보고, 원래 운전할 때는 앞을 주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뭐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이런 거 민식법에 걸립니다. 이런 거. 민식법에 걸려? 자, 그래서 면허가 따셨나요? 전 카트라이더 L1이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퀀타일스. 4분면이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Q1, Q2, Q3가 있어요. 이게 뭐냐? 각각 25%, 50% 그리고 75%를 대표하는 숫자들이에요. 얘들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파이가 아까 어떤 걸로 수렴한다 했죠. 근데 그 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딨지? 여긴가? 아니야. 밑인가? 이따가 얘기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잠시 떡밥 좀 뿌리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표본들의 분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표본들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 맨 처음에 어떻게 구했어요? 두 가지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됐어요. 평균. 편차 제곱 평균. 근데 얘 편차죠? 제곱했죠? 평균을 내려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개수인 n개가 아니라 n-1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n개면 n개로 나누지 왜 n-1개로 나누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는 교수님도 제대로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통계학과도 복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n-1로 나눠서 n 대신에 n-1을 나눠서 vx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제평평자랑 비슷하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근데 총 몇 개? n개니까. 뭘로 나눠? n-1로 나온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훨씬 편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좀 꼭 기억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본 거예요. 얘는 어떤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죠. 나눌 때 총 30개지만 그래도 29개로 나눠준다. 그리고 편차라는 것은 각각의 x에 대해서 평균을 빼줘가지고 그걸 제곱해준 거. 싹 다 더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제평평제라는 걸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그 평균이 몇 개? 30개.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하죠? 그 표준화할 때랑 총 몇 개니까. 그래서 29로 나눠준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오묘하죠? 그렇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넘기세요. 이런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방금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왜? 각각은 v로 같으니까 총 몇 개 있어? n개 있어. n끼리 약분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타냈을 때 뭐 이렇게 된다. 얘도 그냥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을. 똑같이 증명한 거고. 자, 에러가 나와요. 에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람 키가 0일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아도 한 40을 해볼게요. 성인 기준 40에서 예를 들어 300이라 해볼게요. 300이라고. 근데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데 전체 모집단은 그 뭐 전 세계라고 할게요. 전 세계 추출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2조인 사람이 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넣지 않는다 얘기예요. 표본으로 넣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쿼터가 나옵니다. 뭐냐면 전체에서 0부터 100까지 다 쳐요. 그럼 정확히 절반은 Q2가 되겠죠. 50이 되겠죠. 50. 그리고 여기는 Q1이 되겠죠. Q1. 25가 되겠죠. 25%. 여기는 Q3. 75%가 되겠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Q1부터 Q3까지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로 1.5배씩 곱해요. 더 확장을 시켜요. 1.5배씩. 확장을 시키면 뭐 대충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주황색까지 확장을 시켰죠. 이 상태에서 주황색을 넘어가는 표본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표본을 넣지 말자. 그냥 지워주자. 얘는 비정상적인 값이니까 지워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소득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모집단을 보면은 엄청 많겠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한 명 뽑혔다고 생각해봐요. 빌 게이츠가 몇 조일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0부터 이제 여기다 그럴게요. 자, Q1부터 Q0인가? 네. Q0이지. 그냥 0이지 그냥. Q0부터 Q 그냥 100이라 하지 않았냐. 0, 100으로 하지 않았냐. 자, Q1 그리고 Q3까지 있다 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서 1.5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1.5 여기서 1.5씩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수가 없게 빌 게이츠가 뽑혀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다 쳐봐요. 그럼 이걸 굳이 포함시켜야 될까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완전 박살나겠죠. 이 평균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카운팅하지 않겠다 얘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Q2에서 Q3까지의 그 간격에 대해서 1.5배씩 양 끝으로 확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표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여기서. 예시를 든 거고. 봅시다. 그래서 1.5배씩 양쪽으로 확장했을 때 마이너스 3.5 그리고 96.5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값이다. 표본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인데 여길 넘어서는 139라는 숫자는 여길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적인 값이다. 얘는 워렌 버핏이다. 해서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미래 김도익이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아웃라이너들을 핸들링한다.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아웃라이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래피컬 스태티스틱스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막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못했어요. 이런 분포들을 컴퓨터로 찍지를 못했어요. 왜냐 컴퓨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이렇게 줄기와 잎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그래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런 걸 만들었었지 지금은 컴퓨터가 다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이거 중학교 중1 때 나오죠, 중1 때. 그냥 그래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거 살짝 그냥 90도로 돌려서 보면은 뭐 그래프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데 교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요즘 와가지고 이건 뭐 라이터가 있는데 굳이 그냥 뗀석기로 불 지피는 거랑 같은 용도랄까요? 그래서 요 전체 내용은 안 나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면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끝났어요. Q&A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